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떨어진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안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력이 느리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히려 반등 좀 한 것들 그걸 더 유심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집은 안 떨어져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사면 됩니다. 송희구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집값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진짜 많았고, 저는 이제 댓글 가지고도 많이 판단하는데, 네. 2월 초까지는 거의 뭐 집값 올라간다는 사람은 집단 리치 당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거의 뭐 누가 하나 뭐 집값 올라간다면은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달려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좀 달라졌고, 네. 이제는 뭐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이게 정말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게 어쨌든 그 시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서울의 거래량이 막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서인 것 같거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좀 의문 좀 드세요. 사실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대출 규제든 이런 거 해제든 뭐 그린벨트 해제든 이런 네. 것들은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네.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인사이동 같은 거죠, 회사에서. 네. 인사이동 한다면은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막상 하고 나면은 그냥 내 업무는 거의 비슷.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회사가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그러지도 않죠. 네네네. 그렇게 전반적인 큰 변화는 없고 그냥 인사이동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듯이 마찬가지로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공포심, 조바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게 그냥 트리거가 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거래량이 좀 눌려 있었던 거가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을 좀 사긴 사야 되는데라고 이제 한 좀 기다려 볼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풉니다 이래 버리니까 네. 우선 사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쏠림 현상이 생겨서 이게 좀 된 거 같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 이유도 있죠. 그 2023년 네. 말하고 초 뭐 이때만 봐도 비슷했어요, 지금하고. 11월, 12월 1일은 잠잠했다가 2월 달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갑자기 토지가 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게 안 풀렸어도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안 풀렸으면은 이렇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완만하게. 네, 완만하게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출 규제가 막 아주 많이 풀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약간 풀리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 11월, 12월 대비 지금 딱히 뭐 조건이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맞아요. 네. 사람들 심리는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확확 바뀐다. 맞아요. 만약에 뭐 한창 하락장이었던 2022년 있잖아요. 네. 2022년 그리고 2023년 초 이때도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했던 어떤 그 수요들이 이때쯤 한 2, 3월 때 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락장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했었을 뭐 한 3개월 전 네. 그때도 분명히 집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그때 집을 안 샀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 집은 호가가 막 빠지는데 네. 내가 갈 집은 잘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걱정하다가 이번에 막 호가가 튀면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막 패닉으로 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집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집은 안 봐야 되나 그거? 안 보고 이렇게 견눈질로 하고 있어야 되나? 내 집은 안 올라가는데 아. 남의 집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남의 집은 막 더 좀 그런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네, 그런 심리가 늘 있어요. 왜냐면은 상급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가진 것보다 상급지는 원래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좋았던 게 더 많이 올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떨어진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많이 떨어지고 안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복력이 느리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반등
좀 한 것들 그걸 더 유심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반등한 거를 봐라. 네, 반등한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엔 결국에 또 대세 상승장 같은 게 한번 오면 네. 또 다 같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봐야 더 얼마나 오르겠냐라는 불안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반등해서 회복한 걸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거의 돌파하거나 막 뚫고 넘어가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는 금액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뭐 한 2, 3억 있다. 그런 분들이 보시는 아파트의 시세는 뭐 한 6억에서 뭐 한 9억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정도는 아직 전고점 회복을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도 떨어졌는데 전혀 반등 안 한 게 있고 떨어졌는데 반등을 살짝이라도 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이라도 한 걸 보셔야 됩니다. 아,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반등 안 한 건 앞으로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전국 불장이 오기 전에. 네. 근데 적당이라도 반등한 것들은 그냥 상급지가 반등하면은 그래도 그 흐름을 좀 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실수요자들이 붙었다 맞아요. 정도로는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약간 지금 조금이라도 반등한 곳들은. 네. 그럼 결국에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수요도 많은데요. 그 지금 제가 문화센터에서 네. 이렇게 만나는 분들 보면 90년대 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90년대생. 네, 90년부터 뭐 한 99년대생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부모님 댁에 살면서 네. 나는 일단 전세 끼고 사둘래 이런 수요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나는 월세 살면서 투자할래라는 수요도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야 월세 살면은 야 또 약간 좀 그렇죠. 그랬잖아요. 안 좋게 봤어요. 네,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좋게 안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월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야 우리 젊을 때 좀 몸테크하고 나머지 일단 사두고 네. 뭐 몇 년 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몇 년 더 살다가 갈아타기 한 번 하고 더 상급지로 가게 되면 그때 들어가든지 이런 약간 투자 마인드가 딱 탑재된 이런 부부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사실상 나중에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거를 미리 사자. 네. 그 정도도 이제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다들 이제 인터넷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실제로 집 사거나 투자할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상승장이라고 해도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빠지고 있으면 뭐 그렇죠. 뭐 반대로 하락장이어도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안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지금은 개별 단지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아파트들의 시세 추이만 보면 됩니다. 뭐 전국 추이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상승장이고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장이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뭐 전국적이나 아니면 뭐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생각하면은 서울이라는 지표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네. 구라는 지표도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 동 정도 돼야 뭐 좀 의미가 있을까. 네. 왜냐면 또 각기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대문구의 어떤 아파트들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네. 어디는 정말 거래도 안 되고 막 오히려 호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동대문구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걸 논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논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닌데 사실 내가 살 집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 구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면 마음이 좀 편한데 네. 그런 걸 아예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상승하는 어떤 그 지표들이 나오는 지역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않고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사면 됩니다. 살 수 있는 것 중에.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뭐 전세를 끼고 사든 실거주를 하든 네. 제일 비싼 걸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살려고 네. 난 대출 1원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고 매수하시면은 약간 후회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보는 것도 경험이고 대출을 잘 써야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출을 한번 받아보셔서 많이 받지는 않으시더라도 대출이 좀 무서우신 분들은 5천만 원만 받아서라도 네. 한번 약간이라도 좀 더 좋은 걸 사보시면은 대출이란 게 이런 거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 사라는 게 결국에 이 부동산은 어찌 보면 다 서열화가 다 돼 있다 보니까 네. 비쌀수록 좋고 네. 뭐 좋은 거는 바로 체감이 되는 상품이니까 이제 그렇게 네. 하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사고 나서 유지비든 뭐
이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비싼 걸 사야 되냐 자기가 그거에 대한 감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원리금상 한 30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월 소득 세후 소득에 매달 나가는 돈이 30%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후 소득이 월 1,000이다. 네. 그러면 30년 원리금 상환 했을 때 300만 원이 저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대충 DSR 40%일 것 같은데요. 왠지 대충.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 받아라. 네, 맞아요. 그 정도. 네, 그 이상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엔 좀 약간 기준이 이상해져가지고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도 영끌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게 영끌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수준까지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되게 빡빡해서 네.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뭐 그래서 뭐 전세를 끼고 사든 후순위를 받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든 내 소득 내에서 그냥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진짜 영끌은 예전에 2010년 뭐 11년 요럴 때 그 뭐 지방 아파트 투자한다 그러면은 네. 주부인데 직장이 없는데 그냥 LTV 80% 해주고 신용대출도 얹어줘. 신용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막 10%도 얹어줘가지고 90%까지 해주고. 맞아. 혹시나 더 받으실 거 있으면 5% 더 해준다고 말했거든요. 맞아. 소득이 없는데. 네. 그래도 막 해줬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은 대출 규제가 되게 타이트하고 빡빡한 편이잖아요. 엄청 뭐 안전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도권에서 해주는 정도는 받는 게 좀 최대치의 느낌이다. 네. 아, 그래야 역전세도 대비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혹시 뭐 실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감당 가능한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또 이런 것들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계산을 자기가 해봤는데 30년간 예를 들어 은행 원금을 뭐 5억을 빌리면 내가 이자 내는 것도 막 5억이다. 네. 그러면은 뭐 집을 사가지고 뭐 이자까지 해서 거의 뭐 평생 돈만 갚다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막 많아요. 네. 이 이자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사고 방식을 좀 바꿔야지만 이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안 받아봤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막 열심히 갚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좀 보던지 네. 아니면 뭐 전세금이 살짝 오르던지 뭐 그런 것들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나중에 보통 이 대출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안고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좋은 자산을 미리 사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거비를 계산 안 한 거죠. 주거비도 어쨌든 그 이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 밑에 대댓글로 네. 그러면은 너는 뭐 어디 그 텐트 치고 자니? 뭐 이런 댓글이 항상 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내 집에 사서 들어가는 비용도 네. 그것도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사게 되면 나는 어디선가 또 월세를 사야 되는데 네. 월세 비용도 또 나가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과 상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집을 사서 좀 덜 후회하려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한에서는 최대한 좀 비싼 거를 사야 그래야 나중에 뭐 갈아타는 비용도 좀 아낄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족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정리할 수 있다. 원래 좋은 게 더 많이 올라요. 네. 근데 또 상급지가 또 빠질 땐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땐 더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등장도 또 빨리 와요. 조금만 빠졌다 싶으면 금방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반포인을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 30 뭐 한 3, 4억까지 갔다가 이게 네. 막 26억까지 갔어요. 네. 그러다 지금 한 43억까지 다시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은 또 사람들이 또 확 달라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또 회복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밑에 급지들은 회복력이 살짝 조금씩 점점 더 느려지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빠지더라도 버티자. 네, 맞아요. 그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